제목을 이제 니치 마켓을 찾아서라고 한번 세워봤어요. 니치 마켓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창업을 하든지 수출을 하다 보면은 커다란 대기업의 입장에서 수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일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수출을 할 수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랬을 때 커다란 많은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막막한 승률을 조금씩 올리고자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거는요. 일단 이제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를 들었던 컨셉입니다. 블루오션을 찾아라. 예, 니치마켓을 찾아서 자, 블루오션을 찾아라.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업에도 많이 들어보셨고, 블루오션, 저희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기 이제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인시어드라는 MBA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인 교수님, 김희찬 교수님하고, 프랑스인 르네 모브르느 교수가 같이 만든 개념입니다. 예, 말 그대로 파란 바다입니다. 파란 바다. 예, 아무것도 핏빛이 없는 바다. 내 마음대로 유형을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 거죠. 경쟁자도 없고, 누구보다도 새로운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컨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장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이 내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시장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하지만 이런 블루오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령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블루오션의 가장 커다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폰 회사들, 뭐 애플 같은 회사들, 스티브 잡스가 천재라고 아직도 추앙받는 이유가 그만의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던 탄성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봤던 이런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환경을 구축을 했을 때는 나만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블루오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 같은 커다란 회사도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같은 꼬꼬마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하나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이러한 편하게 이렇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참여를 하라. 새로운 시장에, 신시장에 참여를 하라. 어떤 조물주가 있다면은, 제가 조물주가 될 수가 없다면은 그 조물주, 세상을 만든 사람이 만든 그 새로운 생태계 안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도 항상 새로운 시장이 무언가가 생겼으면 그 안에서도 항상 저희가 얘기를 듣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적용을 합니다. 선도자 불패의 법칙이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나 뭐 삼성 같은 회사들은 이미 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선도자의 위치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대문의 의류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 의류 시장에 보시면은 많은 원단들이 중국의 광저우에서 옵니다. 이게 한국과 중국이 지금은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분업 체계를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생겨났습니다. 광저우, 중국의 남방에 있는 광저우라는 곳에서 모직물이, 직물들이 생산이 되면 이 직물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평택항으로 들어옵니다. 평택항으로 들어오면 수많은 원단을 떼가려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구에서 배에서 천이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천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 가지고서 달려가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동대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평택에서 이제 경기도에 이제 시흥을 지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동대문으로 가는 거죠. 그 도로 구석구석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옷들의 부속 공장들이 있습니다. 단추 공장, 지퍼 공장, 뭐 원단 마감 공장,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단계별로 도로도로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안들은,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이 옷을 만드는 설계도는
최종 목적지인 동대문에 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가 발주를 냅니다. 발주를 내면은 이 하나의 옷이 이제 이 도로에 있는 각 회사들한테 뿌려져서 각 부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온 천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각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간이 채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 발주된 그 옷들이 이제 하루나 이틀 안에 올라오면은 이제 디자이너가 그 주문한 물건을 받습니다. 똑같은 견본품을 받고 이제 매장에 걸어 놓게 되겠죠. 매장에 걸어 놓게 되면은 그날 저녁에 누가 오느냐? 우리가 많이 아는 따이공이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중국에서 온 보따리 상인들이죠. 중국에 이제 동대문 시장을 가보시면은 새벽에 저희가 한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 4시까지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따이공들이 와서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밤새 아침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밤새 그렇게 물건을 수거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배로 중국으로 다시 떠납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죠. 중국 광저우에서 들어온 천이 한국에 있는 일정한 도로를 따라서 올라와서 동대문에 들어오면 다시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 수출되는 것들이 인천을 통해서 중국의 천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들이 다시 중국 전역으로 이제 완제품에 대해서 뿌려지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과 한국의 분업된 생태계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이 생태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자도 몇 분 계세요. 예, 정말 지금 젊은 어린 나이에 고생 한 2년 3년치 하시고 이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수출상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고 가장 먼저 선점을 한 겁니다. 시장을. 이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기회를 포착하고 먼저 들어간 거죠.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이제 미래 비전 펀드라고 해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모아서 지금 이제 현 전 세계에 있는 선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는 돈이 미래에 어떻게 벌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목을 잡고 있겠다. 자, 생태계에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하나의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유망한 하나의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의 변화를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라. 생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는 항상 적응을 해야 되고 시장을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MP3가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듣는 음악을 듣는 시장이 아니라 조그만 요만한 스틱에 담겨서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스틱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한국의 회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리버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한때는 미국에 있는 유산 기업들한테 인수 제의까지 받았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죠. 네, 누구 때문일까요? 네, 스티브 잡스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어느 날 주머니에서 조그만 기계를 하나 꺼내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리버 외에도 제가 예전에 썼던 팜 PDA 같은 PDA 회사들도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전자사전이라고 해서 요만한 포켓형으로 다니고 있었던 수첩 같은 그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 전자사전들조차도 모두가 사라져 버렸고요. 심지어는 그 이제 그런 기능들 주변에 그런 기능들로 돈을 받던 어플 회사들까지 싹 다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메라 회사들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커다란 시장이 변화가 있을 때는 아까 말한 생태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생태계에서 사라져가는 기업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시장의 흐름에서 쓸려나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죠.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잘 찾은 기업으로 중국에 있는 샤오미 같은 기업이 있어요. 레이진이라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샤오미는 항상 컨셉을 애플을 따라하는 짝퉁 기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 것도 스티브 잡스랑 똑같이 옷을 입고 나서 막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그런 걸로 유명세를 탔던 그런 자신의 브랜드를 띄웠던 사람이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입니다. 이 레이진 회장이 그랬어요. 애플의 그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걸 보면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면 돼지도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러한 커다란 태풍 같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길목에서 쓸려가지 않게 하지만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장소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수출 전략도 똑같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것도 또 하나의 태풍입니다. 저희가 태풍에 쓸려가지 않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또 지금 의료 분야,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누군가는 태풍을 쓸려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태풍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태풍이 어디로 지나갈지 어떤 것이 태풍의 사각지대인지 우리는 항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제 나만의 시장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태계를 나만의 생태계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 커다란 생태계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 커다란 생태계에서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그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만의 강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기술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정말 선도적인 천재들이 하는 이야기일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가 좋을까?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종의 게릴라가 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게릴라들은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하나의 경우를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중국에서 봤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물류회사가 있어요. 제가 CJ에 있는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내는 중앙아시아로 보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참 재밌는 게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물량들은 많은데 중앙아시아는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컨테이너의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중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서 보냈는데 그 컨테이너들을 빈 컨테이너들을 다시 들고 들어오자니 화물비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류회사들이 현지에서 컨테이너를 버려버리고 옵니다. 그냥 그 아까운 컨테이너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와요. 왜냐면 다시 기차에 태워서 오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깁니다. 어떤 머리 좋은 아저씨가 계셨죠. 그분이 이걸 한참 보다가는 중앙아시아로 건너가서 다른 걸 하시지 않고 이 빈 컨테이너를 줍고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이 빈 컨테이너를 줍고 다니셔서 물량의 경제를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내고를 해서 물건들을 팔아치우기 시작을 해요. 빈 컨테이너들을요. 그러면은 물건이 많아질수록 이제 고정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죠. 대기업에서도 나중에 봐서 이러한 이러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수익이 작아요. 근데 개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뭔가의 이제 니치 시장을 만드는 거죠.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재미있는 또 하나의 뭐 경우를 들자면요. 이것도 제가 하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출을 했었던 옷들이 있습니다. 옷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지 못했던 옷들이에요. 다 이제 한번 입고 버리는 옷들이었는데 이 옷들이 전부 재고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도저히 봤을 때 한국에서는 아무도 사질 않을 것 같은 옷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항구에 있는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이 옷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용감한 한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헐값에 모두 옷들을 사버려요. 그 옷들을 뭐 만원, 2만원 주고 몇 킬로그램 되는 옷들을 다 사버립니다. 자,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너풀거리는 옷, 찢어지는 옷, 심지어 팔고 나면은 왠지 반품 시비에 걸릴 것 같은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분은 굉장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인터넷에 이렇게 올립니다. 자, 한참 여름이었어요, 그때. 인생룩, 한강 치맥룩이라는 이름으로 옷들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입고 버리는 옷.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입어보고 싶은 특이한 옷들. 굉장히 컨셉들이 튀는 옷들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올려놓기 시작하자 불티나듯이 팔립니다. 옷들이. 네, 이 아저씨의 이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로 이 옷들이 불티나게 팔려요. 왜냐면은 한강에 나가서 사람들이 왠지 치맥을 먹거나 놀거나 할 때 그냥 부담 없이 입고 인생 사진 한번 찍고 인생샷 한번 찍고 버리는 옷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옷도 심지어 1,000원, 2,000원에 팔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거저 들고 와서요. 그래서 엄청난 매출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반품 클레임도 들어오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이 옷이 입고 버리는 옷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치킨 먹다가 흘려도 옷이 묻어도 버리는 옷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로 인해서 이 아저씨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고치덩어리던 재고 물품들을 모두 소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발상의 전환 하나,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뭔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생태계를 이 커다란 변화하는 생태계 안에서 창조를 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전략 역시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같이 하는 비즈니스를 똑같이 한다면은 똑같은 레드오션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블루오션을 만들 것인가?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항상 시장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니치 마켓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제가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디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수요 창출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넷플릭스 첫 장이 넷플릭스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였던 리드 헤이스팅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넷플릭스, 저희가 뭐 채널만 틀면 나오죠. 비밀번호만 나오면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와 그리고 뭐 영화를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처음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 근처에 있었던, 예전에는 비디오를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를 빌려주는 곳에서 비디오를 빌려와서 집에서 보고 나서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날짜를 넘겨서 부인한테 굉장히 혼나게 될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상이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 나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봅니다. 자, 본인한테는 이제 하나의 위기가 생겼던 거죠. 내가 이제 연체료를 물게 되었고, 이제 집에서는 이 연체료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굉장히 구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은, 아유, 그래, 내가 혼나고 말지. 아니면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자책을 했을 건데, 이분은 다르게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비디오를 반납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집에서 비디오를 그냥 볼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의 이 간단한 단순한 하나의 실수가, 하나의 위기, 하나의 실수가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의 커다란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수출 관련해서도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당장에 뭐 물류 갑자기 어느 환경이 닫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창고에 재고가 없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천천히 복귀를 해보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되짚어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해결책을 항상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소규모의 창업자들 또는 일반 수출을 하면서, 작은 규모의 개인 수출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항상 보아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언제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방 위에서도 얘기 드렸을 겁니다. 게릴라가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릴라는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게릴라는 항상 산에서 숨어 있으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 있으면서 항상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말과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항상 관찰을 하고 항상 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회가 될지,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될지를 항상 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만의 무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핵폭탄급의 한 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일반 수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터넷에 몰을 열고 뭐 이제 뭐 브로셔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나와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플랫폼에 저희가 등록했던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등록됐던 상점들이 수백만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나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 중에서 어떻게 특이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차별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이 저희가 당장 가질 수는 없겠죠. 자, 기술이 있다면은 아니면 특별한 아이템, 킬링 아이템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작업을 하셔서 도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저희 눈에는 예뻐 보이는 상품이 남들 눈에는 예쁠 수가 없어요.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이것을 발굴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그 애정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정말 나만의 무기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시장에 출시를 해보고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조그만 몰에 올려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든지 하면서 검증 기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큰 기업이라면은 조금 방향이 다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먼저 선점적으로 뿌린 다음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법,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반적인 큰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실패의 확률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투자를 소소하게 조금씩 해보면서 시장을 태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땅굴을 파서라도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회사 이야기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한강 치맥룩을 만들었던 그런 아저씨 이야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난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꾸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항상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고 뭔가를 위기를 맞았을 때 당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조급하게 판단을 내린다면은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사태 모두가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고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많은 IT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매출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은 매출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러한 업체 기업들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또 돈을 잃고 있어요. 자, 같은 위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위기가 모두한테 위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위기가 모두한테 또 기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회에 맞추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대신에 조금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겠죠. 운이 너무 없다고 여러분들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운은 공평하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게릴라가 되십시오. 정규 커다란 자원이 없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환경에 녹아들어서 그 환경에서 무언가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웅크리고 있으면서 기회를 찾는 그런 게릴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 태풍의 길목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지루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